그녀는 파리에서 미녀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을 솔직히 무시하고 있었죠. 완벽한 외모, 유럽 감성, 파리 자존심, 그 어떤 것도 흔들릴 줄 몰랐던 여자가 단 이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너진 건 자부심이었고 남은 건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8시간이면 충분해요. 진심이 전해지기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클로에 모레노입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의 승무원이죠. 26살에 국제선 신입으로 들어와서 동료들 사이에서는 미스 승무원이라고 불려요. 외모 때문인 것 같은데 솔직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날도 승무원 라운지에서 다음 비행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동료 마리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클로에 축하해. 서울행일에 드디어 아시아 데뷔네. 서울이라고요? 솔직히 그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시아 비행은 늘 비슷비슷하거든요. 쇼핑몰, 야시장, 그리고 그 가짜 같은 미소들. 저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시아는 어디든 거기서 거기잖아. 특별할 게 있을까? 마리가 흥분해서 말하더군요. 아니야. 한국은 진짜 달라. BTS 알지? K-팝이 얼마나 대단한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세계가 BTS에 열광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파리에는 샤넬이 있고 루브르가 있고 오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행을 만들지 쫓지 않아요. 그게 파리지행의 자부심이죠. 비행기 안에서도 마리는 계속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클로에 한국은 예술과 기술이 정말 잘 어우러진 곳이야. 봉준호 감독 알지?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 받았잖아. 저는 책을 넘기며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영화 본 적 있어. 하지만 난 쿠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이나 오즈 야스지로의 도쿄 이야기가 더 깊이 있다고 생각해. 마리가 또 말했어요. 일본 영화도 물론 좋지만 요즘 한국 영화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디테일과 미학에서 전통을 지켜내는 나라야. 절제된 감성과 정제된 서비스 그런 게 진짜 문화지. 한국은 그냥 최신 유행을 조립한 나라 같아. 뭔가 진짜가 없다고 할까? 다른 동료 줄리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이번엔 직접 가보는 거잖아. 생각보다 다를 수도 있어.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한번 봐보지. 그런데 기대는 안 해. 난 쇼핑몰보다 박물관이 더 좋거든. 창밖으로 구름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수십 개국을 다녀봤고 이 작은 나라도 그저 통과 지점일 뿐이라고. 기대 같은 건 없었어요. 활주로, 면세점, 심사대. 또 하나의 똑같은 공항이겠죠. 착륙 후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의 스케일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들거리는 바닥, 하늘처럼 높은 천장.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신기하게도 질서정연한 흐름이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공항이라고. 일본도 깔끔했지만 이건 좀 이상하게 미래 같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안내 로봇이었어요. 로봇이 제게 다가와서 프랑스어로 말하는 거예요. 도움을 드릴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로봇이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고요? 그것도 발음이 꽤 정확했어요. 수화물 수치대로 가는 길에는 자동 시스템이 있었는데 가방들이 스스로 방향을 전환하며 움직이더군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일본 공항보다도 직관적이고 부드럽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기술 좋아하는 나라일 뿐이지. 방어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진 편견이 흔들리는 게 싫었거든요. 입국 심사대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사관이 저를 보더니 프랑스어로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클로에 모레노 씨. 좋은 비행이셨나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국제선 승무원 정보는 미리 받아봅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나를 진짜로 반겨주는 느낌이었거든요. 파리 공항에서도 이런 개인화된 서비스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화장실에 들렀는데
또 놀랐습니다. 세면대 위에 핸드크림이 놓여 있었어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생리대까지 비치되어 있더군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프랑스에서도 보기 어려워요. 더 충격적인 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본 장면이었어요. 청소 중인 아주머니에게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고생 많으세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건 영화 같은 장면이잖아.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청소부와 시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다니. 제가 알던 사회적 위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줄에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거예요. 밀지도 않고 새치기도 없고. 버스가 도착하자 직원이 여러 언어로 안내를 했는데 러시아어에 이어 프랑스어까지 나오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언어를 준비하다니.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저를 보더니 프랑스어로 말하는 거예요. 클로에 모레노님, 환영합니다. 서울이 처음이시죠? 관광 추천 코스와 지하철 패스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프랑스어로 된 서울 관광 가이드북과 교통카드를 주더군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개인 맞춤 서비스는 파리의 5성급 호텔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객실에 들어가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보였는데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산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더군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하지만 여전히 방어적이었어요.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문화는 깊이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호텔 로비에서 명동으로 가는 길을 물어봤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지도에 표시까지 해주며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24시간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지원 가능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런 시스템을 갖춘 호텔이 한국에 있다니. 파리에서도 이 정도 서비스를 받으려면 정말 비싼 곳에 가야 하는데 말이에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길거리가 정말 깨끗한 거예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표정도 밝았어요. 무언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파리 지하철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에요. 명동에 도착하자마자 입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점마다의 서비스 수준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저를 보더니 프랑스어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봉주르, 어떤 제품을 찾으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프랑스어 할 줄 아세요?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는 배웠어요. 프랑스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제 피부톤을 보더니 가장 어울릴 만한 색상의 제품들을 골라주더군요. 파리의 화장품 가게에서도 이런 세심한 상담은 받기 어려워요. 더 놀라운 건 제품의 품질이었어요. 파리에서 늘 사용하던 샤넬, 디올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텍스처와 발색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건 더 좋았어요. 특히 피부에 닿는 순간의 부하 지속력이 놀라웠거든요. 이게 한국 브랜드라고요? 제가 놀라자 직원이 웃으며 설명해줬어요. 한국 화장품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특히 아시아인 피부 연구에서는 프랑스보다 앞서 있다고 하더군요. 선크림을 발라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파리에서 쓰던 랑콤 제품보다 훨씬 가볍고 자연스러웠거든요. 백탁 현상도 전혀 없고 보습까지 완벽했습니다. 가격도 놀라웠어요. 파리에서 샤넬 립스틱 하나 사는 가격으로 여기서는 품질 좋은 제품을 여러 개 살 수 있더군요. 옷가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이 제 체형과 취향을 파악해서 어울리는 옷들을 골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란 건 옷의 퀄리티였습니다. 한 벌 입어보니 핏이 정말 완벽했어요. 소재의 질감도 뛰어났어요. 부드럽고 고급스러우면서도 가격은 파리의 절반도 안 되더군요. 이 브랜드 어디 거예요? 한국 로컬 브랜드라고 하더군요.
특히 원피스 하나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파리에서 이런 퀄리티면 최소 200유로는 했을 텐데 여기서는 그 절반 가격이었거든요. 직원이 제 반응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한국 패션이 요즘 파리에서도 인기라고 K 패션이라고 부른다면서요. 그리고 놀랍게도 샹젤리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더군요. 저도 파리 여행 가고 싶다면서 샹젤리제 거리가 정말 아름답지 않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처음으로 한국 사람과 거리감이 줄어드는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외국인 손님이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파리 패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한국 패션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 있게 자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삼겹살 가게에 들어갔어요. 메뉴를 보고 있는데 직원이 다가와서 처음 오신 분 같다면서 직접 구워드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말로 고기를 직접 구워주면서 먹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마치 가족이 돌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손님은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끔했어요. 서비스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거든요. 이건 정이라는 건가요? 파리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이 외국인 할인이 있다면서 밖에 비올 것 같으니 우산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무료로 우산까지 빌려주다니. 저는 정말 놀랐어요. 명동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관광지의 상술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철학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외국인을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진짜 손님으로,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말이에요. 명동에서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이 왔어요. 아마 시차와 피로가 겹친 것 같았어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려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영어로 물어봤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다른 사람은 자리를 양보해줬고 또 다른 사람은 부채질을 해줬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파리 지하철에서라면 사람들이 못 본 척했을 텐데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다니. 더 놀라운 건 한 어르신이 본인이 마시던 물병을 저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저는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전혀 모르는 외국인에게 자신의 물을 나눠주시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영무원이 달려와서 상황을 파악하더니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정말로 영무원이 저를 가장 가까운 응급실까지 안내해 줬어요. 그리고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도록 통역까지 도와줬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단순한 피로와 탈수였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응급실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구나. 파리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119에 신고하고 전문가에게 맡겼을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이고 논리적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시스템보다 사람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몸 좀 어떠세요? 한국 음식이 안 맞았나? 저는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했을 뿐이에요. 모든 분들이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감동받았어요. 기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나라 온 손님인데.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네요. 이런 마음가짐이 한국 사람들의 기본인가 봅니다. 다음 날 아침, 현지 시장을 구경하고 싶어서 동대문으로 갔어요. 관광지가 아닌 진짜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보고 싶었거든요. 시장 안을 돌아다니다가 떡볶이 가게 앞에서 멈췄어요. 빨간 소스가 끓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손짓으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시더군요. 프랑스라고 짧게 답하자 얼굴이 환해지시더군요. 기분 좋게 떡볶이를 주문하고 첫 입을 먹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너무 매웠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물을 찾았는데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더니 바로 행동에 나서셨어요. 새로 떡볶이를 끓이시는 거예요. 덜 매운 버전으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먹는 손님이 맛없게 먹으면 안 된다면서 아예 다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주신 떡볶이는 정말 맛있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쫄깃한 식감이 신기했거든요. 단무지까지 더 주시면서 서비스라고 하시더군요. 열심히 먹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꺼내시더니 번역기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번역기로 짧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주머니 딸이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파리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셔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번역기를 돌려가며 추천할 만한 곳들, 주의할 점들, 생활 팁까지 말이에요. 아주머니가 정말 고마워하시더군요. 딸 걱정이 많으셨는데 조금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아주머니가 정말 고마워하시더군요.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외국인은 처음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계산할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원래 가격보다 훨씬 적게 받으시는 거예요. 처음 오신 손님 할인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작은 봉지에 떡볶이를 더 담아주시더군요. 호텔에서 야식으로 먹으라면서요. 그 순간 숨이 잠길 멎는 줄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이었거든요. 파리의 어떤 레스토랑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아주머니와 헤어지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손님이 그냥 손님이 아니구나.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구나. 프랑스에서는 상업적 관계와 개인적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는데 여기서는 그 경계가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장을 나와서 가이드북에 나온 역사박물관에 갔어요. 한국사를 제대로 알고 싶었거든요. 이 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박물관에서 가이드 설명을 들으며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더군요. 전쟁, 분단, 가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남았다고 하더군요. 가이드가 설명하는 내용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고 서로 도와야만 했다는 것. 그래서 남을 돕는 게 자연스러워졌다는 설명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거든요. 제가 며칠 동안 경험한 친절과 배려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구나. 이 나라 사람들의 DNA에 새겨진 생존 본능이었구나. 유럽에서는 개인주의가 발달했어요. 시스템이 개인을 보호하고 논리가 감정보다 우선이죠. 그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시스템보다 사람이 먼저 움직였어요. 논리보다 마음이 우선이었죠. 그리고 그게 더 따뜻했어요. 박물관을 나와서 한강공원에 갔어요. 석양이 지는 한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봐왔던 걸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건 아닐까? 공원에서 한 가족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연날리기를 가르쳐주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옆에 앉아 계신 손자의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저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셨어요. 프랑스라고 답하자 멀리서 왔다며 우리나라가 어떠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별 기대 안 했는데 정말 좋다고,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서 감동받았다고요. 아저씨는 웃으며 그냥 친절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대하는 거라고, 그게 우리 방식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진짜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 그게 바로 제가 느꼈던 감정의 정체였구나. 출국날 아침, 마지막으로 그 떡볶이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작별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웃으며 또 왔다고 하시더군요. 어제 딸한테 프랑스 이야기 다 해줬다면서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딸분이 모레 파리로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우연이었죠. 저는 바로 제 연락처를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파리 생활에 대한 조언들도 자세히 써서 드렸죠. 아주머니가 정말 고마워하시더군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고 하시면서요. 마지막 떡볶이를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런 인연이 우연일까요? 단 며칠 사이에 이렇게 소중한 만남이 생기다니.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충격을 받았어요.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하는데 며칠 전 봤던 그 청소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프랑스 승무원 아가씨라고 부르시면서 한국이 어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고 답했어요. 아주머니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꺼내시더니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국 기념품이라면서요. 태극기 모양의 작은 열쇠고리였는데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아마 아주머니가 오래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이런 걸 제가 받아도 되냐고 물어보니 당연하다고 또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가 외국인을 이렇게 기억하고 챙겨주시다니. 이런 사회가 정말 존재할 수 있구나. 게이트에서 마지막으로 떡볶이 아주머니 가족을 만났어요. 딸분이 인사를 드리러 오셨더군요. 파리에서 연락드리겠다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제 명함을 드리며 언제든 연락하라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마지막으로 딸을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또 꼭 오라고 하셨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48시간 전만 해도 그냥 통과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곳인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좌석에 앉아서 청소 아주머니가 주신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렸어요. 이 작은 선물이 거대한 감정의 기억이 되어버렸네요. 동료 마리가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48시간 전까지는 한국이란 나라를 완전히 오해했다고, 그냥 유행 따라잡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확신한다고 말이에요. 이 열쇠고리를 보며 말할 수 있어요.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마음이 바뀌기에는. 마리가 신기해하며 뭐가 그렇게 달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사람이었다고.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나라였다고. 외국인을 손님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대하는 곳이었다고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누군가 한국에 대해 물어보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경유지가 아니라 마음의 목적지라고요. 그리고 벌써 다음 한국행 스케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일 것 같아요. 떡볶이 아주머니도 보고 싶고 그 따뜻한 사람들도 다시 만나고 싶어요. 48시간.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준 시간이었어요. 편견이라는 벽이 무너지고 진짜 한국을 만난 48시간이었죠. 지금까지 감동사연북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